앞바다와 동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5m로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170여일 만에 이룬 결실인데요. 그동안 결의안 통과는 4번이나 무산됐었죠. 첫 결의안부터 3번째까지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또 22일 미국이 주도했던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서 안보리의 기능이 고장났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표결에서는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권을 선택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가자 지구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잠시 후에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전통 축제인 나우루즈, 그리고 전통음악 큐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태 배후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알아보고, 이번 대형 테러가 러우 전쟁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아보겠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유엔 안보리는 비상임 이사국 주도하는 가자 지구 휴전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 사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라마단 기간 동안의 모든 당사자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영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지며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미 법무부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을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중국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해커그룹 APT31 소속의 중국인 7명을 기소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APT31은 미국 연방정부와 방위산업을 포함한 국가경제 핵심 기업과 의회 인사들에게 매일 만여 건을 발송하는 등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악성 메일을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이버 작전이 지난 수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이후 대중시설을 겨냥한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모스크바 북동부 로고드 쇼핑센터에 폭탄 설치 신고가 들어와서 350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남동부 모자이카 쇼핑센터도 폭탄 위협을 가하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서 모든 방문객과 직원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넵스키 대로에 있는 쇼핑센터도 폭발물 위협으로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당국과 쇼핑센터 협회 등은 고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쇼핑센터 500곳에 민간 업체 등에 소속된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문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의 절반 이상을 외국 학생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명문대 연합인 러셀그룹이 2021년 22년 학년도에 외국 유학생들로부터 걷어들인 등록금 수입 비중이 57%로 2016년, 2017학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이 8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가 78%, 런던 정치경제학이 77%,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76%에 달했습니다. 영국 최고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은 63%,
캠브리지 대학은 60%입니다. 대학들은 10년 가까이 영국 학생들 등록금이 동결된 만큼 외국 유학생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의 명소인 성가정성당이 2026년 완공됩니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건축물 성가정성당이 2026년 완공됩니다. 성당 재단 회장은 성당 내 최고 높이인 172.5m의 중앙 첨탑을 포함해서 성당을 준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갖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성가정성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연간 500만 명을 찾는 유럽의 관광 명소인데요. 2026년 1880년 착공한 지 144년 만이고 가우디 사망 100주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는 헤어질 결심을 한 두 사람이라고 네. 정하셨어요. 이혼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자 지구 전쟁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지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줬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는 전쟁이 한 6개월 정도 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생각했던 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파국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지구 휴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네. 미국이 거부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권을 선택하면서 네. 이 거부권에 이제 이 결의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도 방미 대표단 파견 계획을 취소하면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전쟁 이후에 양국 간의 파열음이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아주 대놓고 네, 큰 네. 파열음이 터진 건데 개전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반격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했었고요. 그리고 10월 18일 날 이스라엘을 직접 찾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공항에서 포옹을 나누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점점 늘었고 그렇죠. 그러자 국제사회도 이렇게 민간인 피해가 늘어났는데 도대체 국제사회는 뭘 하는 거냐. 이스라엘 행동 절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반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두 국가 해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독립적인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스라엘 측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미묘한 기류가 감퇴했었는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전쟁이 길어져서 뭐 부담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친 이스라엘 그 어떤 입장도 네. 미국 내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무슬림들도 무슬림도 있고 그렇죠. 또 젊은 층들. 네, 젊은 층들은 사실 이번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네, 민간인 네.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미시간주 그리고 미네소타주에서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 지지 후보가 없습니다는 표가 거의 두 자릿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민주당 쪽에서도 비상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뭔가 부담을 느끼게 된 겁니다. 네. 특히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피난민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체류 중인 남단 지역의 라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지상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갈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된 거고 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척슈머 대표가 얼마 전에 상원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총리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두 정상이 전화통화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라파 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이 지상전을 한다고 했더니 이거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렇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끝까지 몰아낼 때까지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엇박자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 간의 이견이 표출이 된 거죠. 그러네요. 이번에. 네. 어쨌든 정치적으로 두 사람 모두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11월 달
대선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승리 위해서는 미국도 중동 정책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민심이 나오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사실 가자 지구 전쟁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하마스를 짧은 기간 안에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게 되지 않았고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도 결국은 국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그냥 국내 정치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파열음을 내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여러 차례 결의에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무산되다가 미국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결연이 채택이 된 겁니다. 네, 이번에 또 이 이후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는 생명줄과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네, 예. 뭐 일부에서는 산소호흡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예. 유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자산을 부풀려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기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1심에서 법원에서 3억 5,500만 달러 벌금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이 공탁금 문제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탁-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릴 네. 때만 해도 이게 큰 문제다. 맞아요. 공탁금이 이자까지 합쳐서 4억 5,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900억 원 내야 된다. 어마어마하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공탁금이 대폭 깎였습니다. 그래요. 1억 7,500만 달러, 거의 절반 이하로, 이하로 깎였네요. 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게 된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4억 5,400만 달러는 너무 많다 얘기를 했었고요. 어떤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깎아서 네. 1억 네. 7,500만 달러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재정적인 부담금을 이제 부담이 음. 확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줄과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좀 유리한 측면으로 가게 됐고 네. 뭐 어쨌든 뭐 이자 내게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확 줄였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성추문 입막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여러 포르노 건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 25일 날 일단 재판에 출석하긴 하는데 네. 맨하탄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증거 게시가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포르노 배우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억 원 정도 줬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건가요? 라고 정하셨는데. 네. 그 어려워요.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1976년 군사 쿠데타 발생인데요. 이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 시민단체, 노조 그리고 시민 수십만 명이 대통령궁 앞에 몰려가지고 이제 쿠데타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네.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에 출범한 하베르 밀리 정부에 대해서 반발심을 표출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출범했으니까 이제 뭐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죠. 벌써부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이번 행사에는 뭐 노인부터 젊은 부부, 청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나와서 쿠데타 희생자들을 기리면서도 지금 국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정권을 심판하는 목소리도 같이 네, 나왔어요.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사이에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밀레이 대통령이 뭐 전기톱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네. 파격적으로 맞아요. 국가를 바꿀 것처럼 공약들도 네, 금방 바꿀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막상 몇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가 달라지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고강도 긴축 정책 하겠다. 경제 체질 개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서 사람들이 네. 더 힘들고 불경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카톨릭 대학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빈곤율이 2023년 12월달에 49.5% 그때도 네. 높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렇죠.
24년 올해 1월 달 한 달 만에 57.4%로 더 올라갔습니다. 20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그리고 밀레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계층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중산층 그리고 일부 서민층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고 네. 또 현지 언론들은 이번 집회가 군사 쿠데타 기념일을 넘어서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성격을 띠게 됐다라고 집회를 설명했습니다. 네,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3개월 만에 뭔가 달라지긴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네. 워낙 파격적으로 잘해보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으니까 사람들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달콤한 설탕의 잔인함. 요즘에 이게 참 설탕 많이 네. 먹지 말라는 경고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게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음식이 좀 사실 그렇죠. 달라졌습니다. 네, 네, 예전에 네. 비해서. 근데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는요. 2000년 이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계절이 다 여름 날씨여서 1년 내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데요. 네. 그런데 그 이면에 너무나 씁쓸한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인 차우레 씨가 자신의 일생을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14살 때 사탕수수 근로자와 강제로 결혼했고 무려 30년 동안 하루 10시간 넘게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자궁 적출 수술까지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차우레 씨가 재배한 사탕수수는 설탕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거대 대기업들의 음료 회사의 재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렇죠. 뉴욕타임스와 플러재단이 탐사 보도팀을 동원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도에서 이제 폭로한 내용인데요. 강제 노동,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기사 제목도 달콤한 설탕의 잔인함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영구 불임이 되는 자궁 촉출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농장주에게 미리 진 빚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급여를 계속 받긴 하지만 빚감대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편 역시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진 빚 때문에 이 농장에 와서 일을 했고 어린 나이에 차우레 씨와 결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더 많이 일하고 그만큼 더 벌 수 있다는 농장주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궁 적출 수술까지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수술이 공짜가 아니니까 또 수술비를 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자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악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세대를 넘어선 악순환이네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에서 거의 20%가 자궁 촉출 수술을 받고 결국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사탕수수를 매입하는 기업들 코카콜라, 펩시 이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불편한 짓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어떤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윤리강령만 쓰여져 있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설탕이 뭐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인권 유린 실태가 맞습니다. 발표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부메랑과 캥거루의 공통점은 이라고. 네. 예. 어떤 걸까요? 부메랑은 돌아오고 네. 캥거루는 새끼를 뱃속에 계속 네, 오랫동안 네. 키우잖아요. 그래서 네. 공통점은 자꾸 집으로 오는 거죠. 엄마 품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고. 네. 자식들이 맞아요. 독립해서 안 살아요, 이제? 원래는 독립해서 살았는데 저는 얼른 독립시키려고요. 20살만 되면 빨리 본인이 독립. 싫다고 할 거죠. 아니에요. 빨리 독립하라고. 예. 네. 이건 이제 프랑스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프랑스는 원래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예. 무조건 집에서 나갑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기숙사를 가든지 네네네. 친구랑 방을 얻든지 네네. 어쨌든 다 나가는데 근데 안 그런가 네, 보네요. 프랑스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와요. 부메랑 퀴즈. 그래서 프랑스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은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하면은 부모님과 안녕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는 이만 하면서 착 떠나는데 네. 이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족이랑 조금 다른데 캥거루족들은 아예 안 나갑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해도 그냥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이 밥 해주죠. 청소해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빨리 그럴 나가야 생각이 돼요. 없으신 거예요? 예, 절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데 취직을 조금 해- 다른 네. 거군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통점을 말을 한 거고요. 네네. 이제 부메랑 퀴즈는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고 캥거루 퀴즈는 그냥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거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가 네. 주택난, 고물가 때문에 독립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과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요 성인이 독립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하고 그리고 네. 만약에 나이가 한 30살쯤 된데 부모님과 산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좀 이상한 사람인데 뭔가 왜 좀 문제가 뭔가- 있나? 네 이렇게 맞아요. 보는 근데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 대도시가 대부분 이제 집값이 비싼데 맞아요. 특히 파리에서 집 구하기 쉽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집이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집주인들도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세입자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월세보다 몇 배는 많다는 것을 통장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직장을 다닌다 이런 거를 믿을 만한 네, 사람이 사람을 해야 되고 네.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집주인도 있거든요. 집 구할 때 자소서도 필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주택 구매가 힘들고 그래서 월세를 선호하니까 집주인들은 임차를 아주 까다롭게 고른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할 때 경쟁력을 높이려고 본인의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높게 쓰는 거죠.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급여가 높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프랑스 주택계약자 파일 5개 중 1개가 위조돼 있고 이런 서류가 2011년 부터 23년까지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런 추세가 프랑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18세부터 29세까지 연령층 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사람이 무려 48%. 2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후 약 80년 만에 이게 최고치라고 하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부터 17년 사이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20대부터 30대 비율이 네. 55% 증가했습니다. 그 영국의 젊은 층 가운데 42%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관련 조사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노년에 자식이 같이 사니까 덜 외로우시겠죠? 맞겠죠. 부모님께 안 물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과연 좋기만 하실 근데 또 것인가. 자녀들은 생활비를 줄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점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도 원래는 네.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시니까 은퇴해서 연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한 명이 더 있으면 이게 비용이 안 되는 더 거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네. 은퇴 자금에 미리 손을 대면서 가정 경제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살기가 팍팍해졌는데 뭐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화도 바꿀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통신원 취재 스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 전해드립니다.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함께 들으시죠. All I know is we could go anywhere, we could do anything, girl, whatever the mood we're in. Yeah, all I know is getting lost late at night under stars, finding love standing right where we are. Your lips, they pull me in the moment. You and I alone, and people may be watching. I don't mind, 'cause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a borders that we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I look at you now and
this forever. I might not deserve it, but there's nothing better. Don't know how I ever did it all without you. My heart is about to jump out of my chest. Feelings they come and they go, that they do. Feelings they come and they go, now with you. Late nights and the street lights and the people look at me, girl, and the whole world could stop.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or bars that we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쉐쉐, 강원소도 발언 등에 대해 막말 퍼레이드가 점입 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의 최저치를 80석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주부터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이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의대 증원 문제를 선거운동 소재로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신임 회장 선거 결선 투표를 종료하고 당선인을 발표합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경기 여주시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서울의 구청에서 근무 중인 50대 여성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김상욱 통신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하늘길이 넓어진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얼마나 증편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인천공항과 이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공항을 연결한 직항 노선이요 주 6회 이제 운항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한편 더 정편되어서 주 7회 운항되고요. 네. 또 한국의 김해공항과 또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공항을 연결하는 등 이 다양한 도시의 이를 직항으로 연결하는 것이 총 주 14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같은 양국 간 운수권 정대 합의는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여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 카자흐스탄 항공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운수권은요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서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그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여객 운수권의 형식은 기존 좌석 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또 변경이 되었고요. 양국의 항공사가 일주일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총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항공사들이 기종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운항할 수 있는 총 횟수를 설정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항공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제 양국 정부는 예상을 했습니다. 동시에 양국은 그간 주 1,450석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최대 주 20일에도 변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알마티 노선은 주 7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또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을 주 20회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신설된 겁니다. 나아가서 이번 합의에 따라서 상대국 내 목적지와 취항할 수 있는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도 네. 취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서 여객 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또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와 제3의 도시 침켄트와 한국을 잇는 노선이 생기게 되어서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 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교류가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또 봄을 맞아서 여러 나라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 나우루즈라는 이름으로 이 축제가 열린다고요? 예, 카자흐스탄 최대 명절이자 봄의 축제인 나우루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됐군요. 특히 21일부터 네. 25일까지는요. 공식 나우루즈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 현장을 찾아서 전통 음악과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또 전통 빵인 바오르사, 그리고 또 나우루즈 되면 꼭 먹는 이 나우루즈 코제 등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네. 이 나우루즈라는 건요, 카자흐로 3월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이제 주변 스탄 5개국, 다시 말해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네. 이 시기에 이 명절이 행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1월 1일 신정, 그러니까 설날, 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구정에 해당되는 우리의 설날, 그리고 네. 이 이슬람식 또 투르크식 설날, 새해인 이 나우루즈. 그래서 이 설날을 3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은요, 3월 한 달 내내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이 나우루즈 명절을 즐깁니다. 그렇군요. 많은 행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행사가 열렸을까요? 예, 정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네. 이제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알마티에서는요, 네. 지난 21일 대통령이 직접 참가한 가운데 기념 행사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이날 전통 의상을 입은 민속 공연단이 그 2줄 현악기인 돈브라를 또 연주했고요. 민요와 또 화려한 민속춤을 추면서 이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큰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네. 시내 거리에는요, 유목민들의 전통 가옥인 유르따를 설치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요. 또 전통 민속 경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또 특이한 걸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네. 이 카자흐 민속 역도 대회, 그러니까 카자흐인들의 역도 대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역기 대신에 양을 어깨에 메고 몇 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는가, 이걸 이제 겨루는 이 카자흐식 민속 역도 대회도 열렸습니다. 양도 꽤 무거울걸요. 예, 그렇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수십 명 또는 그날 한 수백 명 정도 카자흐인들이 네. 이 유목민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악기인 돈브라를 연주한 것입니다. 네. 돈브라 연주를 이제 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애청자를 위해서 이 구름 한 가지의 발 브라운이라는 큐이 한국을 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큐이는요, 큐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구름 한 가지가 어렸을 때 작곡했기 때문에 네. 감정적인 액센트와 영혼을 감동시키는 어떤 질감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1936년 저명한 작곡가 브루실롭스키는 이 구름 한 가지의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유명한 오페라 에르타르크의 피날레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춤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던 네, 것입니다. 오늘 음악까지 추천해 주시고 소식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이었고요. 추천해 주신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쿠르만가지의 큐이 곡 발 브라운 들어보시죠. 지난 22일 러시아에서 20년 만에 최대 테러 공격이 발생했죠. 테러 발생 이후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가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발생한 이 대형 테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테러 발생 이후의 상황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테러가 지난 금요일인 22일 밤에 발생했어요. 네. 러시아 외곽에 있는 대형 공연장 로커스 시티홀이라는 데서 러시아 록밴드 피크닉 공연을 보려고 6천 명의 관객이 몰렸는데 네. 무장기한 4명이 들어와 가지고 기관총을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39명이 죽고 희생이 너무 많습니다. 부상자가 182명, 대형 테러죠. 네. 테러 발생 몇 시간 뒤에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죠. 자기들의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범인들은 도주하다가 몇 시간 뒤에 체포됐습니다. 4명 포함해서 11명이 관련자 11명이 러시아 당국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망가다가 체포됐다.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채 우크라이나의 도움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체포된 4명은 24일 밤 일요일 밤에 모스크바 법원에 출두를 했는데요. 4명 모두 눈을 가리고 한 명은 휠체어에 타고 그리고 얼굴이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귀가 잘려나간 것 같기도 하고 네. SNS에는 이들이 고문당하는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포되고 나서 심하게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법원은 텔레그램에 올린 공지에서 용의자 중 한 명은 타지키스탄 국적자다. 그리고 2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AP통신 등 외신 등 4명 모두가 타지키스탄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네. 밝혔습니다. 일단 2개월의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배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그 이슬람 국가가 저지른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슬람 국가는 어쨌든 자기네들의 그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이슬람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쪽을 이제 지목을 하고 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날 대국민 연설에서 범인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는데 초기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쪽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대책회의에서 아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범죄가 과격한 이슬람주의자
러시아들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졌음을 알고 있다. 일단 뭐 실행은 이들이 했다는 거죠. 문제는 누가 이걸로 이익을 얻느냐. 그렇죠. 이 사건은 2014년 이후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는 네오나치 키우 정권의 손에 의한 일련의 시도와 연관돼 있다. 네오나치 키우 정권이라는 건 우크라이나 정권을 말합니다.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명령했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쪽이 사주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계속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지목하고 압박하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러겠죠. 발쩍 뛰고 있죠. 네, 당연히.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 인간 쓰레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인 국방부 총정보국은 모스크바 테러는 푸틴의 명령에 따라서 러시아 특수부대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돌발한 것이다. 쉽게 잘라끄기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테러 당일날 22일 날 국가 백악관 안보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가 이 공격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보 당국은 구체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분파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는 단체가 이것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우리가 이 정보를 갖다가 사전에 파악하고서 그러니까요. 경보를 발령했다. 러시아에 알려줬는데. 알려줬다. 지난 7일 날 실제로 7일 날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자국 시민을 대상으로 해갖고서 네.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바 대형 집회를 겨냥한 임박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 이 공연이라는 말도 들어갔고 그래서 48시간 앞으로 48시간 내에는 네. 이런 대형 집회를 피해라 이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관련 정보를 러시아에게도 제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를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고 물론 볼 수 있죠. 네. 양쪽의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러 배후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슬람 국가의 소행이고 그 분파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했다는데 무기가 실리고 있죠. 네. 이슬람 국가가 공개한 범행 당시 동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뭐 제가 직업적이라 의무 때문에 봤는데 여러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과거 이슬람 국가가 저지른 테러와 양태가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약간 좀 어설픈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의 테러 분자들은 보통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자폭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설프게 도주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도주를 잡혔어요. 그리고 잡혔을 적에도 벌벌 떨고 뭐 돈 받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동영상이 공개된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 러시아 국영 방송사 RT가 동영상을 보면은 네.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전도사로부터 50만 루블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 받은 돈은 절반에 불과하다. 하지만은 나중에 100만 루블 더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루블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 러시아 정부는 이 테러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론에 시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게다가 지금 미국이 경고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러시아가 이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완전히 무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테러 발생 3일 전에 푸틴 대통령이 그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간부회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이 우크라이나가 테러 전술을 전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서방의 경고에 대해서 도발적인 언급이다. 우리 사회를 협박하고 불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정보를 완전히 일축했다기보다는 미국이 러시아를 갖다가 좀 약간 협박하려는 의도로 좀 불안정시키는 의도로 이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방향에서 대처하다가 그 방지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좀 추측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미국은 정말로 알고 있었고 경고를 한 것일까요? 좀 구체적이다라고 아까 일단은 아까 말했던 뭐 공연 얘기를 네네네. 했고 뭐 이런 상당히 구체적이긴 했는데 그 테러 발생 시점과는 좀 차이가 나죠. 48시간이라 그랬는데 한참 2주 뒤에 벌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테러가 발생한 당일날 즉시 미국 언론에서 우리가 이건 미리 알려줬다. 막 대서특필됐습니다. 약간 미국이 이걸로 이제 러시아를 약간 욕보이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니들 대처도 못하지 않았냐. 약간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미국이 러시아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고 정보 보안 기관들이 테러 정보를 내놓고 발령하는 건 아주 어찌 보면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아, 네.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항상 발령을 하는 거고. 그렇죠. 대비를 하라는 거는 항상. 그중에 있는 적중하는 게 물론 드물긴 합니다. 또. 그렇죠.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직전에 얼마 며칠 전에 부시 대통령한테 대형 테러가 있을 거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무시됐다. 근데 책임론이 일었어요. 근데 과연 그 정보가 그전 정보와는 얼마나 다른 건지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비중 있게 보고되는 그렇죠. 건지 이거는 사실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배후로 알려진 이슬람 국가 정체는 어떤 건지 최근에 이 관련된 소식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슬람 국가는 10년 전인 2014년 6월에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북부를 갑자기 점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죠. 그렇죠. 한 1년 만에 한 영국 크기만 영토를 점령하고서 인구 한 1,300만 명, 연 예산 10억 달러 이렇게 해서 거의 국가 수준으로 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를 갖다가 과거 이슬람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가 통치한 이슬람 제국이다. 그걸 복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는 2017년 들어서부터 이제 미국이 반 이슬람 연합군을 조직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그 시리아에 살던 쿠르드족이 이슬람 국가 확장에 제일 피해를 본 소수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동원을 해서 무장을 시켜갖고 이 사람들을 지상군으로 앞세워가지고 미국은 이제 공습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격퇴 전쟁이 나서 2019년 3월이 되면 거의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그 지도자 칼리프라고 하는 바그다디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자폭해서 죽어버렸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라크 시리아에서는 소멸이 됐는데 문제는 극성기 때 2015년 극성기 때 전 세계 무슬림 지역에서 이 분파와 지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프간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번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세력이죠. 그렇죠. 그 세력이 이제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세가 불안해지니까는 다시 이제 활동을 개시한 걸로 추측됩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의 근거지가 아프간. 네, 그렇죠. 호라산이라는 지명은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지칭한 과거 무슬림들이 지칭하던 이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지역, 그러니까 아프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활동 근거지로 삼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건가요?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일단은 아프간이라는 데가 아직까지도 정정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1979년부터 소련의 침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전쟁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 끝났다고 한다면 2년 전에 2021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끝난 정도고 그러면서 또 이 호라산이 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은 그 주축 세력을 누구로 하고 있냐면은 아프간의 소수 민족들인 우즈벡, 타지키스탄족들을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의 지금 집권 세력인 탈레반은 파슈툰족입니다. 그래서 다르네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 노선을 갖다가 처음에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결성됐을 때는 이슬람 국가 극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이 탈레반을 대체해 갖고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그 소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결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면서 이제 아직도 경쟁 관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곧 1년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 터지면서 중앙아시아 일대가 이제 그 약간 정세가 불안해진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민족들, 무슬림들, 타지키스탄족, 우즈벡 비교적 좀 소수민족들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이제 개시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러시아를 공격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슬람 국가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특히 이슬람의 다른 종파인 시아파 모두를 다 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이 크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아프간에서 옛날에
소련이 1980년대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하면서 거기에 맞서 가지고 무슬림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싸웠거든요. 네. 그때 싸울 적에 미국이 그 무슬림들을 도와줬습니다. 네. 그게 그때 무자헤딘이라고 하는데 그 무자헤딘이 투쟁해서 지금 알카에데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데니 또 알카에데의 일부 세력들이 이탈해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그 이슬람 국가 잔존 세력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슬람 국가 호라산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 똑같은 적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네요. 근데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는 네. 러시아가 취약해진 거죠. 서방과의 대결을 해야 되는 취약해지니까는 이제 보안이 강화된 서방보다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또 미국과 지금 계속 대결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를 벌이기 시작한 거죠. 네. 지난 1월에 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 추모식 때 네, 테러를 네. 일으켜서 맞아요. 그때도 한 100여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거죠.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걸로 보십니까? 네, 호라산이 좀 국제기관들은 활동을- 아까도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세 불안 그리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을 모여가지고 예. 테러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이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푸틴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크라이나 쪽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책임론을 벗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프로파간다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크게 떠들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근데 네, 이걸로 얘기하겠죠? 해갖고서 무슨 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군사 작전을 갖다 확대하거나 이럴 만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가 자기네 전략 전술에 맞게 최대한으로 우크라이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뭐 이거 갖고서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우크라이나 손가락질 하면서 네.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은 물론 강화하겠죠. 네. 아무튼 지난주에도 그 푸틴 대통령 얘기해 주시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좀 강경하게 나가면서 인기몰이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네. 이번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예,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우크라이나 쪽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어좀 군사 작전을 갖다가 더 명분을 더 쌓아 나가겠죠. 그렇죠. 쌓아 나가고 아까 말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권한 지 대선에 승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여튼 큰 타격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